저희 가족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화목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까지 결심했었고요. 저희 남편을 처음 보게 된 곳이 국수집이었어요. 잔치국수랑 칼국수를 하는 곳이었죠. 거기가 맛도 좋긴 했지만 가격이 엄청 저렴해서 잔치국수는 2,500원, 칼국수는 3,500원이라 점심에는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곳이어서 그 국수집은 저녁까지도 손님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면을 또 엄청 좋아해서 그곳 단골이었고요. 칼국수랑 수제비랑 반반 섞은 칼제비를 자주 먹었습니다. 하루 두 끼를 거기서 먹기도 했고요. 그러다 한 남자가 눈에 자주 띄었어요. 거기가 워낙 손님이 많이 몰리다 보니 모르는 사람과 같은 테이블에서 먹기도 하고 심지어 마주보고 앉아서 먹기도 하고요. 그날도 손님이 많이 몰리던 날이었는데 제 건너편에 앉아서 먹던 남자가 티슈로 테이블을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건 먹기 전에 테이블에 막 앉았을 때 하는데 그 남자는 특이하게도 다 먹고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먹은 자리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평범해 보이진 않아서 혹시 이 가게 지인인가 아들인가 싶어서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친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입구에서 계산을 하는데 양손으로 아주 정중하게 아주머님에게 돈을 건네주는 겁니다. 식당 아주머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양손으로 돈을 건네진 않거든요. 그렇게 그날부터 그 남자의 모습이 기억에 남기 시작했고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순간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배달 일을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주로 오토바이로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작은 트럭을 하나 마련해서 용달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길을 지나가다가 정말 우연히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상자를 나르는 아버지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멀리서 봐도 너무나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용달비를 주는데 그 상자들 위에다 올려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더 못 볼 것 같아서 등 돌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쪽 방향으로 다니지 않았어요. 거기가 지름길이었는데도 삥 돌아서 20분이면 도착하는 학교를 30분 넘게 걸려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남자의 모습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뒤 그 남자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도 잔치국수를 먹고 있길래 제가 바로 앞에 앉아봤어요. 그 남자는 저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국물이 튈까 신경 쓰였는지 그 뜨거운 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길래 저도 모르게 뜨겁지 않냐고 물어봤고 그게 첫 대화였습니다. 그 남자는 괜찮다면서 뻘개진 손으로 나갔고요. 그 이후로 국수집에서 마주치면 손바닥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같이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퇴근길에 국수집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출출한 느낌이 들어서 그날 처음으로 잔치국수를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누가 허겁지겁 들어오는데 손바닥이 뻘건 그 남자였어요. 그때는 빈자리가 많았는데 제 앞에 앉더니 잔치국수가 아닌 칼제비를 주문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평소엔 7시면 집에 도착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9시가 넘어서 들어가게 되었네요. 외박한 날도 있었고요. 결혼까지 결심하면서도 다른 걱정은 없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봐온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신뢰가 갔습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때도 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고요. 시아버님은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쉬고 계신다고 들었고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처음 인사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29살, 남편은 32살이었어요. 신우는 저보다 2살 어린 27살이었죠. 남편이 다니는 직장은 저희 회사에서 걸어서 5분이면 닿는 곳에 있어서 출퇴근도 함께하고 식사도 만나서 같이 했어요.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형편이 비슷해서 부모님 도움 없이 정말 둘이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신혼집은 회사 근처에 있는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 있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돈 모으자고 했어요. 저는 결혼 후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화장품이며 옷이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끼고 쪼개서 적금도 넣기 시작했고
다른 부부들처럼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도 좀 늦게 가져볼까 했었고요. 근데 집이 워낙 좁다 보니까 서로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조심한다 조심한다 했지만 횟수엔 장사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계획보단 조금 이른 감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기뻤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생긴 아이였고 배가 점점 불러와서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지내는데 그때 우연히 남편 서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어떤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고 매달 3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있었는데 저희 신우에게 보낸 거였습니다. 결혼 후 2년 넘게 달마다 보냈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내왔는데 3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저렇게 매달 보냈다는 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신우는 그 당시에 29살이었고요. 어떤 잡지사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평소에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볼 때마다 세련된 모습이어서 부러웠는데 매달 30만 원을 받고 있었다고 알게 되자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하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가 아직 수습이라 월급이 적어서 그냥 차비 정도 하라고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여태껏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결혼 전부터 보내던 거라서 자동이체로 걸어놔서 잊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월급이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뻔한데 둘이 함께 벌어야 웬만한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월급 수준이라 30만 원이 모른 척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준비를 해야 하니 그만 보내는 게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별다른 이야기 없이 알겠다고 했고요. 혹시 몰라 다음 달 통장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 신우에게 송금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 갈 일이 생겨서 내심 걱정하며 도착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 어머님이 먼저 중간에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신우가 용돈 받고 지낸 줄 모르셨다면서 저보다 더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야 당연히 그런 시어머님이 감사했습니다. 든든한 아군이 생기는 것 같았으니까요. 신우 용돈 문제는 그렇게 잘 넘어갔고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이 끝날 쯤 아이 돌보는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고 처음엔 시어머님께 부탁드려봤어요. 예전 신우 용돈 문제 때문에 어머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제 월급에서 5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께 연락을 드렸고 원래 다니시던 가게가 있으셨는데 그만두고 와서 봐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매달 50만 원씩 드리기로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그 50만 원이 절대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우는 미혼이라 그런지 저랑 생각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자꾸 어머님 앞에서 50만 원 이야기를 툭툭 꺼내는데 중간에서 정말 난처했습니다. 예전에 용돈을 못 받게 해서 앙금이 남았는지 노골적으로 그러기도 했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때마다 어머님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셨어요. 아이 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면서 50만 원이면 큰 액수도 아니라고 해주셨죠.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댁에 드리는 용돈이 없었거든요. 사실 여유가 없다는 게 맞죠. 대출의 적금에 저희가 언제까지 방 하나짜리에서 아이 키우며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하냐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님 모습에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생일상도 정성껏 준비해서 차려드렸었고요. 그때는 그게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저처럼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따뜻한 부모님을 두었구나 싶어서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바꾸기 전까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그마치 5년입니다.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감사하고 감동받으면서 지낸 시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제가 직접 알아보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수도 있고요. 남편이 쓰던 핸드폰이 고장나서 새 것으로 바꿔오던 날이었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기기를 변경한 거라 기능들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거실에 앉아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었어요. 방이 좁다 보니 저도 바로 옆에 있었고요. 퇴근하고 씻지도 않고 휴대폰만 눌러보고 있던 상황이라
남편은 샤워해야겠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갔고 저도 남편이 새로 산 휴대폰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은행 어플을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주로 쓰는 은행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신호 용돈 문제도 그 통장에서 본 거고요. 다른 은행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생소한 은행 어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눌러봤습니다. 첫 화면에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라고 뜨더군요. 남편 생일, 제 생일, 아이 생일까지 눌러봤지만 결국 못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주로 쓰는 4자리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서 그게 남편이 입대한 날짜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4자리 비밀번호에 뒤에 0을 2개 더 붙여 입력해봤는데 곧바로 풀려버리는 겁니다. 비밀번호도 참 단순하게 만들었구나 싶어 헛웃음이 났네요. 통장 잔고는 몇만 원 들어있었어요. 이게 남들이 말하는 남편 비상금인가 싶어서 곧바로 통장 내역을 눌러봤습니다. 거기엔 비상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비상금까지 챙겨주진 않겠죠. 그건 월급 통장이었습니다. 기가 막혔네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던 월급 액수가 아니었어요. 저랑 월급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 월급보다 150은 더 받더군요. 근데 그 150이 다른 곳으로 새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3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은 시어머님 계좌로 보냈고 30만 원은 신우에게 보냈더군요. 그때 그 난리를 치고 싸웠어도 남편은 그대로 보내줬던 거였어요. 보면 볼수록 너무 황당해서 손까지 떨렸습니다. 3년 전 통장 기록까지 확인했는데 그 전 기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개설을 한 건지 휴대폰으로는 그 이상을 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10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확인했다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때 마침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저보고 씩 웃으며 새로 산 휴대폰 좋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아주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나도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음에 보너스 받으면 그때 생각하자고 하길래 우리 남편 보너스는 얼마나 받는지 알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은행 어플을 켜서 보여줬어요. 남편에게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살짝 당황하더니 그 은행은 안 쓴 지 오래돼서 비밀번호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잘못 설치한 어플이라며 얼버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앞에서 비밀번호를 풀어버렸어요. 남편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었어요. 한 달에 130이면 누구한테는 그게 한 달치 월급인데 그걸 상의도 없이 몰래 들었냐고 어떻게 남편 월급 오른 사실을 아내에게 숨길 수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요. 대체 언제부터 들었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원래부터 들였던 돈이라 중간에 끊기 어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래대로 지내고 싶으면 아예 결혼 전 생활로 돌아가 지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평생 가족들 생활비 주면서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지내지. 왜 애꿎은 나까지 끌어들여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했어요. 당장에 다 끊으라고. 그리고 신우에게 준 돈은 그게 얼마가 되었든 도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 키우면서 용돈 받는 게 말이 되냐고. 그 돈 못 돌려받으면 나랑 갈라설 까고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하더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 남편 상황을 시댁에서도 알았는지 바로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자마자 저보고 화풀라고 하시면서 저번처럼 중재하러 나서신 것 같은데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보고 자꾸 신우 이야기만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은 100만 원씩 언제부터 받으셨냐고 여쭤봤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건 예전부터 아들이 보태왔던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부터 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르고 살았다고 말씀드리자 제가 알았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속이 터져서 제가 곧바로 그랬습니다. 달라질 게 왜 없냐고 결혼 자체를 안 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통화하다가는 더 심한 말만 나올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우에게 이야기했냐고 언제 돈 돌려받냐고 했어요. 근데 이야기도 못 꺼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 천성이구나.
앞으로 30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계속 나가겠구나 싶었네요. 그래서 갈라서 자고 했습니다. 그냥 속 편하게 주고 싶은 만큼 다 주고 살라고 나도 이제 신경 끄고 지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보고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이야기하냐고 내가 무슨 바람을 폈냐 도박을 했냐 그러는데 제가 바람이랑 도박이랑 다를 거 하나 없다고 했어요. 아내 속이고 돈 사라지고 대체 뭐가 다르냐고 쏴붙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나가버렸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봤습니다. 용돈을 못 들여서 돈 대신 몸으로 때우려고 바보처럼 열심히 했거든요. 그 생각만 할수록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 또 전화가 왔어요. 아마 남편이 시댁에 가서 잤는지 잔뜩 화가 나신 목소리로 제가 받자마자 난리도 아니시더군요.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처럼 쉽게 갈라서고 그러냐고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퍼줬는지 나만 빼고 다 퍼주고 다녔으니 이젠 저도 좀 퍼가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얼마나 퍼갈 수 있는지 딱 정해줄 테니 위자료랑 양육비로 싹싹 긁어가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았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위자료 이야기를 하길래 싹 다 걸어버리라고 남편부터 시어머니의 신우까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엄청 당황하는 것 같았고요. 신우가 아이 이쁘게 입혀서 자랑하고 다닐 때 내 새끼 옷 한 번 제대로 못 사주고 물려입기 바빴다고 그동안 속은 거 생각하면 솔직히 시아버님도 원망스러운데 일단 통장에 찍힌 사람들에게만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는 곧장 제 짐을 쌌습니다. 없는 살림에 짐까지 없어서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네요. 그리고는 저희 아이 짐도 쌌는데 아이 옷을 정리하다가 또 한 번 속이 끓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 남편이었어요. 한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저를 보자 어떤 상자 하나를 꺼내더군요. 그게 뭔가 하고 유심히 봤는데 최신형 휴대폰이었어요. 제가 저번에 갖고 싶다고 하길래 샀다는 겁니다. 한숨조차 안 나왔어요. 대꾸도 안 하고 싸던 짐 마저 정리해서 아이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붙잡더니 어디 가냐고 하길래 오늘 사온 신형 휴대폰 당장 환불하라고 위자료 주려면 돈이 부족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변호사를 만난 이야기도 했고 신우 집에 한 통, 시댁에 한 통씩 위자료 소장도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남편은 제 팔목이 아닌 발목을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바보처럼 속은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친정집으로 퇴근했고 출근도 친정집에서 했습니다. 전화기에 불이 나도 받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찾아왔어요. 신우가 직접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와서는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그동안 받은 용돈을 계산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500만 원이었습니다. 8년 동안 받은 건 거의 3천만 원 정도 될 텐데요. 그래서 깔끔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그땐 친정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잠자코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아빠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결혼했을 때도 딸을 믿고 반대하지 않았고 이번에 갈라서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리려면 결혼을 말렸어야 맞는 거지 이혼을 말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저러겠냐며 제 손을 잡으셨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시아버님은 바로 나가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몇 달 뒤 갈라섰습니다. 8년을 혼자 바보처럼 속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 집 식구들과 얼굴 보며 지내겠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위자료는 남편에게만 받았고요. 아이는 제가 데려와 기르는 걸로 했습니다. 이젠 남편 월급이 오르는 만큼 저희 아이 양육비도 올라가겠죠. 위자료 받아다가 아이 옷부터 사왔습니다. 이제 저와 아이도 이쁘게 하고 지내려고요. 직장도 더 열심히 다닐 거고요. 앞으로 제 인생의 국수는 절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국수만 보면 전 남편 얼굴이 떠오르네요. 돈 벌어다 가족에게 다 퍼주고 그렇게 좋아하던 값싼 잔치국수처럼 가느다랗게 살겠죠. 전 이제 신경 안 씁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8년을 숨긴 것도 대단하고 그걸 몰래 받은 것도 대단하고 걸리고 나서 뻔뻔함까지 잘 나오셨습니다. 원래 잔치국수는 먹고 나면 금방 꺼지잖아요. 그렇게 털어내시면 됩니다.